네, 12월 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시장 플러스로 끝나기는 했는데 이제까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열풍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투자했던 그 NFT, 메타버스, 이 게임주 이쪽이 확 무너진 것 같아서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아닌가 있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 3,100 이상까지 3,125, 3,130 정도의 그런 반등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재료, 그러니까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2,900에서는 저점을 잡아줄 테니까 2,900 가까이 오면 우리가 사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는, 만약에 세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악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2,900을 깨고 하단을 내려와서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다.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증시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 단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 중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왔죠. 악재가 지금.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는 2,900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밑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2,822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무너뜨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반등은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박스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2,900부터 한 3,150 그 정도 거의 박스권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한 단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저점이 2,822포인트였기 때문에 2,800 또는 2,800을 살짝 하회하는 수준의 박스권 하단은 좀 내려놓으시고, 위로 상단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쉽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 3,000포인트 정도를 박스권 상단을 좀 막아 놓으시면서 좀 그 안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그나마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무너졌잖아요. 네. 갑자기 후반서부터 쫙 밀리면서 그래서 한국 시장이 좀 같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티긴 해요, 지수가. 그러나 어쨌건 개별장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 영향, 이 디커플링, 이게 정확하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먼저 무너졌죠, 지금. 하락 조정이 들어온 거는 미국이 신고가 영역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락이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도 조금 먼저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미크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올해 IPO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장 체력이 굉장히, 체력이 무거워졌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주식이. 그렇죠. 예. 지수는 연초보다 하락한 지수긴 하지만 시가총액 면에서는 15% 이상이 제가 증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있는데, 덩치가 커졌어요. 덩치가 커졌는데 영양가 없이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서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든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에 수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떼내져서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몇십 조짜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어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요만큼짜리였는데 여기서 계속 새끼를 치면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몸집만 비대해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게 국내 증시의 하락의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형주를 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빅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2등을 좀 하고 있고, 그 밑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중후장대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긴다든지 경기에 조금 예민한 이슈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 지수는 움직여 주는데, 이제까지 정말 소외받았던 낙폭과대주들,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외국인이 사주는 어떤 수급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뜻밖이에요. 벌써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스닥의 급락,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해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랑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수급적인 봤을 경우에는 어제랑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동시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그 규모도 큽니다. 11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기조적으로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12월 들어와서는 이게 좀 외국인의 모습이 완전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11월에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IT 중심으로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들어와서 어제랑 오늘이나 외국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본다라고 하면 비차이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차이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바스켓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한국 시장이 결국은 2,900 이하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커졌다라고 보는 시각주의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 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1, 2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이슈가 터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에 따른 수혜를,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안심이 되진 않아요. 지금 오미크론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언제 또 칼날이 될지 모르니까 매도를 하도 요새는 금방 또 확 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12월에 어제랑 오늘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사실 좀 아리송해요. 아리송한 게 뭐냐면, 항상 12월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쳐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바라보고 이 배당주들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노리기 위한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2월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그나마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와 가깝습니다. 12월은. 그동안 1년 동안 쳐놨던 공매도도 쇼커버링을 하는 필요가 있고, 배당도 노려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수급이 정말 한국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바스켓으로 한국 시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지, 또는 단순하게 이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차원에서의 일정의 되돌림 현상으로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나마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좀 앞에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해방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갔을 때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만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반도체 위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먹고 사는 대만과 한국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는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미국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보니까 뭐 상당히 높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어쨌건 그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흐름을 예전 그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 코로나 그때도 한 5개월간에 여러 가지 걸치다가 지금 3월 달에 급락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인가? 이것에 대한 영향력도 지금 너무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지금 한편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아직은 또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아직은 섞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뭐 시장을 얘기하는데 오미크론 얘기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바이러스의 영역인지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주식쟁이인 제가 볼 때 이 주식쟁이 관점에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이 오히려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오미크론이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스파이크 단백질 델타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하죠. 이게 돌기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뭐 돌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달라붙을 수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전염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옆방에 있었는데도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 공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공식적인 데이터가 지금 뭐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뉴스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뭐 그렇다더라 해서 올랐다가 또 한쪽에서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빠지고 지금 뉴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화들짝 이게 오미크론이 처음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이러다가 다시 경제 봉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제는 어떡하지? 라는 불확실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기관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내가 모르는 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일단 매도부터 합니다. 습관적으로 학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야야 이거 별거 아닌가 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내가 모르는 악재가 터졌을 때 일단 매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금융 선진국일수록 이런 물량들 많이 나옵니다. 그 학습적인 효과가 기계적으로 좀 학습적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매라든지 뭐 로스컷 가격이 왔을 때는 기계적으로 쫙 매도가 나가버리는 그런 금융공학이 많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그런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 종식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임상 유행병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뭐 칼 로토바흐 뭐 이분이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차기 보건부 장관의 후보에 오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미크론의 탄생은 코로나의 종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진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델타보다 2배 가까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 오미크론이 감염을 최적화시키는 모양새로 진화는 되고 있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지면서 독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에는 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감염력은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숙주가 죽어버리면
뭐 바이러스 자기네들도 죽는 거기 때문에 숙주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 쪽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에볼라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예전에는 걸리면 죽는 병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지금보다 의료 체계가 훨씬 뒤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없어진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와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미크론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일부 의학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남아공 의료진들이 이 오미크론을 좀 진단을 해보니까 두통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가벼운 증상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오미크론에 인해서 입원이나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증상이 가볍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어제 한 5명인가? 였는데 오늘 기사화된 거 본다라고 하면 이 오미크론 확진자 국내에서도 발생된 이 확진자 분들이 거의 경미하다라고 해요. 지금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사회활동을 했나 봐요. 뭐 아파야지 내가 혹시나 코로나에 걸렸나 보다 해서 집에 있을 텐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무증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수고요. 오른쪽이 이제 사망자 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2, 3일 전에 자료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좀 8,00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지금 5,000명까지 올라온 게 아마 이렇게까지 늘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늘었을 텐데 일단은 확진자 수는 지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에 사망자 수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알려진 뉴스 플로우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한 거는 좀 치사율은 분명히 좀 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치사율은 낮고 다만 전파력만 좀 강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 이게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이 걸렸다라고 하죠. 돌파감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미국 역시도 증상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그냥 감기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무식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보건당국 분들한테는 혼날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오미크론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를 주식시장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2월 15일까지라고 했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지금처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뭐 경제가 어떻게 되니 뭐 봉쇄를 하니 많이 뭐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과연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정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막 정치적으로 니네끼리 싸우기만 할 것이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봐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 주장이 좀 설득력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12월 15일에까지 시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좀 마일드하게 좀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기름값 부분도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유가를 엄청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축유도 풀고 오펙 국가들한테 이 뭐 설득 같은 협박도 해대고 있고 뭐 이러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유가가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미크론 한 방에 잡혔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오미크론 딱 한 방 나오니까 그냥 유가가 바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인 시기열로 봤을 때는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유가가 잡혔기 때문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안정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은 정말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야, 이거 당장 다 미국에 가서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자칫 뜨겁게 달아올릴 수 있는 이 주가의 과열을 잘 시켜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한테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뭐 이런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재료가 돼도 될 것 같고, 딱 과열을 시켜줄 수 있는 고마운 재료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향후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사망률이 갑자기 증가하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미크론의 등장이 주가 지수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정말 이게 우리 자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또다시 그 공급난 이슈를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까지도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경제만 봉쇄만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가 봉쇄가 될 것이냐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화이자의 치료제가 저는 그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화이자의 치료제 자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돌기가 뭐 30개든 40개든 뭐 상관없이 바이러스 그냥 그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화이자 CEO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게도 화이자의 치료제는 효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처방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봉쇄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확인된 건 하나도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어쨌건 지금 미국은 그렇게 그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를 때는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그 대형주들, 낙폭 과대주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째, 더 빠질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물타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그 투자자의 관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좀 다른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새 돈이 있으신 분들. 새 돈이 있으신 분들은 낙폭 과대주들, 그리고 지금 오늘같이 반등이 세게 보였던 반도체 업종으로 밀어넣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분들 같고, 다음은 그동안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 NFT 이런 쪽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팔면 돼요. 수익 실현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고점에서 사가지고 덜컥 물리신 분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니 NFT니 게임주들 사신 분들 지금 뭐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현금 여력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내가 현금 여력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2차 전지,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 물려 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15에서 한 20% 정도는 손절을 치시는 게 맞습니다. 손절 치고 전체 물량의 15에서 20%? 네, 손절 치고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현금을 마련해 놓고, 대신에 이 현금을 가지고 바로 지금 올라오는 낙폭과대주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사지 마시고요. 이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이 그대로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마련해놓은 현금으로 지금 물려있는 그 종목들 있죠.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들. 이 종목 추가 하락에 있을 때 밑에서 더 사시는 게 맞습니다. 수량을 늘려가지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같은 업종 내에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더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게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도 메타버스 이런 쪽이 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는 있지만 오늘 역시도 굉장히 조정을 좀 세게 그렇죠. 받았지만 세게 받았죠. 이쪽은 조정받고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라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래 이번 조정 끝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완전히 그 대세 하락의 시작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에서 한 20% 정도는 팔아놓고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현금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명확하게 갈리는 게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들이 하락을 하면 납폭과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납폭과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2차 전지라든지 게임업종이 올라오는 흐름이 또 있을 거예요. 이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거 그러면 그 밑에서 더 밑에서 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15%에서 20% 왜 파느냐. 다 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점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저점일 수가 있고 내일의 저점일 수가 있고 이 저점이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저점이 몇 월 며칠 날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 팔아가놓고 그 저점에 사면 되죠. 근데 그 저점을 모르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 섹터에서는 앞으로 내년까지도 충분히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15에서 20%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폭과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이쪽 섹터가 올라오는 흔히 말해서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업종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위메이드가 대장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NL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기간에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15% 20% 정도 현금. 그래서 저는 물리신 분들, 이쪽 업종에서 물리신 분들은 섣불리 이거를 조금 팔아가지고, 손절 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새롭게 올라오는 쪽을 밀어 넣기보다는 현금 잘 가지고 계십시오. 현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물린 업종과 물린 종목을 저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그 대형주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래가지고 부정적으로 봤던 어떤 그 거시적인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하락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어떤 주가 조정 이거는 일단 끝난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렇게 두 형님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단이 방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저 종목들이 버텨준다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오미크론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서버 디램 주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 좀 혹시나 반도체를 못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또 한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로 사명을 바꿨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에 거의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명을 바꿀 정도로 올인하고 있으면 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반도체가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야 이거 반도체 제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몇몇 글로벌 업체들이 서버 주문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같이 주문 넣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뛰는 게 혹시나 가격이 뛰어서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주문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서버 D램 주문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증설을 공식화 시켜놓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일단은 장비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비 회사들한테는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시간 문제다시피 한 거지 결국은 수주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기간하고 뭐 이런 자금들에서는 반도체 쪽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관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질러놓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지르는데 기관 애들도 마찬가지로 돈 없어요. 돈 없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이걸 살까요? 팔아서 사죠. 뭔가 딴 걸. 딴 걸 팔아서 사는데 그 딴 걸 파는 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은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주 2차 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대형주 중심이 오르는 하는 게임주나 이런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이제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럼 이 대형주의 이 상승 움직임은 얼마까지 갈까? 결국 괜히 또 지금 오르는 거 보고 지금 물 타자 혹은 지금 저가에서 들어가자 했다가 또 이게 하락하게 되면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LG 이노텍 빠지는 거 보니까 8% 빠졌잖아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LG 이노텍이 오늘 빠진 이유가 아이폰의 내년 신모델의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그 얘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이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 그런 전망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뭐 확정된 사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요가 조금 왜냐면 부품을 애플 역시도 부품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조금 감소될 수가 있을 것 같아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한 10% 정도 빼버리더라고요. 이 장중에 한 13%까지도 빠지면서 그러게. 변동성이 상당히 키워나가는데 이런 모습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시장이다. 우리는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됐든 뭐 테이퍼링 이슈가 됐든 인플레이션 이슈가 됐든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놓인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들은 아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언제까지 커질 것인가를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중순까지 이런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12월 중순에 모든 이벤트들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도 수집이 돼서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데이터가 모집되는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넘어가서 이제 슬슬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한도 협상도 12월 15일이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상당히 스무스하게 타결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FOMC 회의가 12월 14일과 15일에 양일에 걸쳐서 있죠 지금. 근데 또 파월이 이번에 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뺀다라고 했죠. 더 이상 이제 일시적인 표현을 안 쓴다라는. 뭐 이러면서 야 이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그러면서 이번 12월에 속도가 얼마큼 빨라질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는 이게 공교롭게도 모든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이 시기까지. 12월 15일 정도까지.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상태가 놓여있다고 했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커지는 가운데 속에서 외국인이 어쨌거나 비차익으로 지금 국내 증시를 사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사실 빈집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세가 거의 그동안 없었어요. 기관 애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사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서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사더라도 빈집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연말까지.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과정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물타기나 아니면 저가 매수다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일단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 뭐 기존의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개별 종목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형주들. 대형주들. 지금 상승하는 주들.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새 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새 돈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장에 물이 분명히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중에 새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뭐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물리신 분들이 현금도 없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기에는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연말 그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한 27일 남았나? 28일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15일까지 말씀하신 여러 이벤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하긴 한데.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매일매일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휙휙휙 바뀌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정말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했냐면, 저 역시 성장주들을 좋아하고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뭐 저라고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 빠지겠습니까? 저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가지고 있고 게임주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에는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지금 오늘 빠진 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과연 어디서 더 사야 될지 이런 고민을 오늘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제가 뭐 모든 자금 고객님들의 자산을 다 2차 전지에 올인 뭐 게임주에 올인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은 포트의 일부인 거고 또 다른 쪽에 포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쪽에 포트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들은 사실 물린 게 이제 원금 낸 거예요. 물린 게. 이제 원금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번 기회에 수익 실현, 연말까지 수익 실현을 잘 할까. 그래서 수익 실현을 잘 해가지고 이쪽에서 잘 빠져나온 자금을 가지고 내가 2차 전지라든지 게임 업종에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더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그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만약에 IT 쪽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포트에는 IT를 조금 오늘 더 사드렸고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는 포트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좀 일부 덜어냈어요. 10% 정도 좀 덜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년도 주도업종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오늘 제가 수급을 체크를 안 해봤는데 뻔합니다. 2차전지 게임업종 기관 애들이 패들게 쳤을 거예요. 뻔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은 수급이 엄청 쏠렸을 거예요. 이거 뻔하거든.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됐을 텐데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내년을 준비했을 때 내년장을 준비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전기차 2차전지 게임 업종을 다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내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이런 물량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랬을 때 분명히 다시 사는 시기가 옵니다. 버릴 수가 없는 섹터거든요. 이쪽은 성장률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 나간
기간의 수급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마련에는 현금과 물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잘 만들어놔서 이쪽을 더 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 좀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물타기 하는 시점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물 타야 되는데 언제 지점을 저가 지점이라고 보고 물타기를 들어갈 것이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실수하는 부분이 이 호가창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떨어질 때 싸 보이거든요. 덥석덥석 싸요. 빠지면. 덥석덥석 그렇죠. 싸요. 빠지면. 왜냐면 내 단가가 10만 원인데 이게 막 98,000원, 97,000원, 96,000원 이렇게 빠지면 야, 10만 원보다 한 4,000원 정도 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덥석덥석 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빠진다라고 사면 안 됩니다. 빠진다고 사면 안 되고 오히려 돌아 나올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조금 이 빠질 때 산다는 분들은 빠질 때 내가 덥석덥석 산다는 거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욕심이냐? 최저점에서 난 사겠다. 주가의 최저점에서 나는 사겠다라는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 여기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그러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빠질 때 항상 더 빠지고요. 오를 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주가의 속성이에요. 바닥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질 때는 그냥 두세요. 빠질 때는 충분히 빠지게 두십시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요. 대장주들이 이렇게 올라나오는 분봉상으로 봤을 때라든지 기간의 수급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보일 때 조금 최저점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좀 그렇게 좀 가져가 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절대 빠질 때 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막 지금 기관 욕하시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기관 아니야? 기관. 댓글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관인가요? 뭐. 개관입니다, 개관. 네. 기관은 아니라는 거. 네. 개인 투자자와 비슷한 입장이시라는 거. 네. 한번 이야기하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 매니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렇죠.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매니저들은 조금 편한 건 뭐냐면, 고객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왜냐면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만 체크를 하기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A라는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종목에 대한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생각과 논리를 고객들한테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이 유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한번 A라는 종목이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관 내들은 그냥 매도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고객을 뒤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고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게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 팔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또 빠진다고 했을 때 또 팝니다. 팔고 또 올라감고 또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인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그 실수, 이전에 했던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그 개선점을 찾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일 그리고 이번 달 투자하시는데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실 겁니다. 네, 하여튼 힘내시죠. 우리 한 과장님도 힘내시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오늘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뭐 또 내일 좋은 모습이 나오든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든 힘 잃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